반갑습니다. 대경아입니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포모의 시기였죠. 그 시기 샀던 분양권이 지금 입주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영끌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통계청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7년 11월이 지수 100입니다. 이 지수 그래프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으며 2020년 코로나 자산의 대호황 시기에 급등하였다가 2021년 연말 이후 금리 쇼크로 인해 대폭락을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바닥을 찍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0월 144.6의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2023년 1월 117.1의 바닥을 만든 뒤 2024년 4월 기준 122.55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7월 132.6의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2023년 2월 101.1의 바닥을 찍은 뒤 2023년 9월까지 잠시 반등하였다가 재하락하여 2024년 4월 기준 100.98로 2023년 2월에 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내에서도 분위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선호급지인 5분위는 분위가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축 위주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니 향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대호황기의 최고점이나 그 근처의 산본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 내용은 상담 사례를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터지자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을 보며 이대로 있다가는 집을 한 채도 가지지 못할 것 같아 조바심이 났습니다. 부동산의 비급자도 모르는 김 씨였지만 영끌을 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직장 동료의 조언을 듣고 중개사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김 씨는 처음으로 손피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거래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집 한 채는 있어야 하니 이왕 집 사는 거 아이들도 있으니 큰 평수의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도자는 손피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매수자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중개소장님과 이야기를 잘해서 손피 1억 원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5천만 원 싸게 샀으니 말입니다. 중개소장님은 입주할 때가 되면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전세나 월세도 맞추기 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도 매도자도 중개소장도 그때가 역사적인 고점이 될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던 김씨,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호가는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체결되었다는 실거래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팔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중개소장님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원래 있던 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휴대폰 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일, 신용대출에 회사 사내대출에 오래도록 모아온 보험까지 모두 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김씨는 입주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이 흘러 사전 점검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아파트 단지 그 앞에 위치한 새로 생긴 부동산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피에 내놔도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는 김씨의 질문에 중개소장님은 방법이 없다며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월세 시세도 형편없었습니다. 수성구의 전세 시세가 내려 아무도 이곳에 전세를 들여오려 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꿈꾸던 김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내색할 수 없어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소 극적인 부분이 있으나 많은 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피에라도 집을 팔아야 할까요? 영끌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꾸역꾸역 등기를 하고 미래를 기약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살아야 할까요?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집을 매매한다는 것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이 집을 손피 1억 원에 샀습니다. 분양가가 7억 원이라고 하면 손피 1억 원, 대략 8억 원에 매수한 것입니다. 손피에 샀으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현재 시세는 무피에서 마피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말 급해서 이 집을 마피 2천만 원에 매도한다고 하면 1억 2천만 원 이상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시간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었을 테고 분양권을 사기 위해 실행한 대출이자가 발생했을 것이며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손피니까 추가로 나간 비용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만약 이렇게 매도하면 분양권은 사라지겠지만 남은 대출이 문제입니다. 김씨가 평생 직장에 다니며 벌어들일 수 있는 돈, 그 미래를 모두 끌어다가 분양권을 샀기 때문입니다. 또 마피
LP에 내놓는다고 해서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막심한 손해를 안고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분양권을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을 맞추거나 직접 입주하면 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을 맞출 수 있다면 김 씨는 당장의 손해를 면하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겠죠. 먼저 전세를 놓는다고 해봅시다. 현재 2단지의 전세가는 4억 원 정도입니다. 분양가가 7억 원이니 계약금은 7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연끌하였던 돈의 일부로 중도금을 1억 3천만 원 기납부했습니다. 그럼 필요한 돈이 5억 원이네요. 이 중 전세금 4억 원을 받으면 추가로 필요한 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김 씨에게 1억 원의 비상금이 있다면 전세 임차인을 받아서 비상금을 넣고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연끌했던 대출의 이자만 상환하면 되니 비교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김 씨에게 1억 원의 비상금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을 줄 알았던 김 씨는 전세가가 하락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세 입자 4억 원에 받고 모자란 1억 원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 그렇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1순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임차인이 1순위가 된다면 은행은 자신이 내어준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2순위, 3순위, 후순위 대출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후순위 대출은 금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다면 후순위 대출을 내서라도 전세 임차인을 받고 등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는 것은 분명 불리한 조건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세 세입자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출이 낀 집에 시세 그대로 들어올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을구가 깨끗한 집도 4억 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하러 대출 낀 집에 제값을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말해 전세 임차인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때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전세가가 조정되거나 대출금리가 높아 감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전세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월세가 남아 있습니다. 자고로 임차인은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내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어려운 입주장의 대부분의 월세 보증금이 2, 3천만 원에 몰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담보대출을 내 명의로 받고 그 집에 월세 임차인을 받는 것은 앞에 예시로 들었던 전세 임차인을 받고 후순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제도가 있고 월세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의 일부분을 월세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임차인이 월세를 꼬박꼬박 납입해준다면 큰 문제 없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더하기 월세 전략으로 분양가가 7억 원이라면 LTV 70% 4억 9천만 원의 대출이 나옵니다. 계약금 10% 7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연끌하였던 돈의 일부로 중도금 1억 3천만 원을 기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돈은 현금 1천만 원과 취득세 1,630만 원입니다. 2,630만 원만 있으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4억 9천만 원에 현 금리 기준 3.8% 30년 원리금 균등으로 실행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228만 3,191원입니다. 현재 2단지의 월세 시세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수준입니다. 잔금이 1천만 원, 취득세가 1,630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 3천만 원을 받으면 이 금액은 충분히 치를 수 있겠네요. 월 원리금 상환액이 228만 원, 월세를 150만 원 받으면 내가 내는 돈은 78만 원 수준으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천만 다행입니다. 원리금 균등의 경우에 상환 원금이 73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내 돈 78만 원 중에 73만 원의 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원금을 저축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전세로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1억 원이 모자랐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월세를 넣어서 잔금을 치르니 월 상환액은 78만 원으로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억 원과 78만 원 중에 무엇이 더 커 보이십니까? 심지어 이 케이스는 등기가 불가능하고 이 케이스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행스러운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입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가 7억 원, 계약금 10% 7천만 원, 중도금 1억 3천만 원은 기납부했으니 LTV 70% 4억 9천만 원을 받는다면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추가로 필요한 현금 1천만 원과 취득세 1,630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4억 9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월 원리금 상환액 228만 원이 발생하겠죠. 월 228만 원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내 집이니까 이 월 상환액 외에는 부담이 없죠. 체증식과 같은 상환 방식을 활용하면 월 납입 원리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체증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순으로 월 납입 금액이 적습니다. 담보 대출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As long as possible. 이 월 상환액이 부담스럽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주담대 플러스 월세 전략으로 가야겠죠. 이때는 기금 상품 중 실거주 요건이 없는 대출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저는 당장에 돈이 없어서 이 분양권을 매도하여 1억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당장 확정 짓는 것보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더하기 월세 임차인을 구해서 잔금을 치른 뒤에 월 원리금을 내며 손실 확정을 지연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월 78만 원, 1년이면 936만 원, 10년이면 9,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자산시장의 한 사이클이 도는 시간입니다. 설마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이 안 오르겠습니까? 저는 손실을 확정짓고 남은 여생을 직장에서 우울하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보다 손실을 미루고 월 납입 구조로 최대한 버티며 희망을 갖고 있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시기를 잘못 읽어 영끌을 하고 포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뢰 감정에 패배합니다. 시장이 사람 위에 있으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적어도 그것을 실행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중개소장도 매도인도 매수자도 저도 절대 모르는 게 시장입니다. 그러니 가격을 안다고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의 비읍자도 모른 채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뒤늦게 경험하며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았더라면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시장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는 모두가 패닉이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진정 용기 있는 이들인 것이죠. 그러니 김군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숨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음 선택은 이전 선택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의 이야기도 대경아의 시선으로 해석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로 제작해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공유 영상이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아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